나이가 들수록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일이다. 젊은 날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간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세상에 알려진 일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정성스레 붙여도 금이 간 자국은 남듯이 한 번 밖으로 새어나간 이야기는 되돌릴 방법이 없는 법이다. 그렇기에 평온한 말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말하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흘러간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과감히 표현하고 뜨겁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자신 있게 소신을 펼치는 것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달라진다. 이제는 자제와 침묵이 훨씬 더 강한 위력을 갖는다. 말을 아낌으로써 더 큰 존중을 받고 숨김으로써 더 단단한 믿음을 얻는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며 숨기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근심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산다. 그들이 당신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듯 보여도 실상은 자신의 일에 훨씬 더 마음을 쓰고 있다. 당신이 솔직히 털어놓은 속내들은 그들에게 잠깐의 화제거리에 불과하며 진심, 어린 위안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도리어 그 이야기들이 당신의 허점이 되어 되돌아올 위험이 훨씬 크다. 사람들은 자기 상처에는 예민하지만 남의 괴로움에는 무디기 쉬운 법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숨겨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가슴속에만 담아두어야 하는가? 동양의 공자는 말을 아끼는 것을 가르쳤고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을 꺼렸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첫 번째, 자녀들의 실패와 아픔을 감춰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다. 그들이 아프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아프고 그들이 실패하면 부모도 함께 무너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하지만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일과 같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과 안도감이 숨어 있다.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마음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불행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에 위안을 얻는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것이다. 공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그 사랑을 현명하게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사랑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고 지혜롭게 보호하라는 의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늘 이렇게 당부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가문이 당한 치욕을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며 후세에 남을 업적을 쌓아갔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더 큰 뜻을 향한 인내였다. 자녀의 아픔을 세상에 털어놓는 순간 그 아픔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거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낙인이 된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실패담은 따라다닌다. 아, 그 집 딸이 예전에 관계 문제로 고통받았던 그 애구나라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빨라서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회자된다.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도 과거의 실패담이 발목을 잡는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한번 새겨진 소문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가 창업에 실패했다면, 자녀가 관계를 끝냈다면, 자녀가 경력 단절을 겪었다면, 자녀가 학업에서 좌절했다면,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자녀가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 모든 것은 가족만이 알아야 할 일이다. 이웃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친구들 앞에서 불평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라. 물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짐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당신이 직접 말하면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어 널리 퍼져 나간다. 하지만 그들의 짐작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퍼뜨리지 못한다. 침묵은 불확실성의 장막을 만들어 소문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준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문다.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아픔은 성장의 발판이 된다.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 자녀의 실패를 보호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다. 대신 조용히 그들을 지지하고 묵묵히 그들을 도우라.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라. 필요하다면 경제적 지원도 하고 정서적 지지도 해주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 진정한 사랑은 요란하지 않으며 깊은 애정은 침묵 속에서도 전달된다. 자녀의 실패는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다. 그 시험을 침묵으로 통과하는 부모만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실패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도 말라. 누나는 잘 해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식의 말은 상처만 더할 뿐이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 지금 실패한 자녀가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부모의 역할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다.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에 대한 불만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위가 못마땅해도 그것을 이웃에게 털어놓는 순간 가족 전체가 망신을 당한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면서도 가족의 유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 내의 아픔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가정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비밀을 보호하는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노자는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했다. 이는 자녀의 실패를 통해 부모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어쩌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자녀의 실패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 이를 반성하며 자녀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라. 실제 사례를 보자면 한 유명 작가는 자녀의 사업 실패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며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침묵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만약 감정이 쌓여 터질 것 같다면 일기를 쓰며 풀어보라. 이는 감정을 해소하면서도 비밀을 지키는 방법이다. 종이 위에 쏟아낸 아픔은 세상에 퍼지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숨겨라.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의료비로 사라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데 수입은 제한적이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다.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이고 경제적 여유는 곧 사회적 지위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맹자는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극복한다고 했다. 이는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가난 자체보다 가난한 사람이 받는 차별에 더 민감하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예전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조언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만남의 자리에서도 소외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거리를 두려한다는 것이다. 혹시 도움을 요청받을까봐,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미리 피하는 것이다.
결국 하소연을 통해 얻고자 했던 위로는커녕 더 큰 고립감만 얻게 된다. 마치 병든 사슴을 무리가 외면하듯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낸 사람은 서서히 관계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주택관리비 문제,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지원, 빈곤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을 일은 아니다.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로 파악하라. 그래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내에서만 의논하라.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라.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도 말고 체면 때문에 과장하지도 말라.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알 권리가 있고 도울 의무도 있다. 만약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의 복지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를 알아보라.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 놓은 제도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절대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당신의 자존감을 더욱 갉아먹을 뿐이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네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괜찮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은 절대 말하지 말라.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면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해보라. 비싼 옷을 사는 대신 가지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해서 입어라. 여행을 자주 가는 대신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라. 이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즐겨보라. 검소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미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로 매겨지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경제력과는 별개의 문제다. 쇼펜하우어는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인류의 문화 유산을 남겼다. 니체도 강한 자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내적 힘으로 극복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며 창의적으로 생활한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취미로 만든 수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소득을 보충했다. 이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사례다. 만약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재무 상담사를 찾아보라. 하지만 이 과정도 가족 내에서만 공유하라. 동양의 순자는 부는 수레와 같아 너무 붙잡으면 짐이 된다고 했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라. 이렇게 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긴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생기고 시력이나 청력도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한다. 또 그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견을 물어보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영향력도 줄어든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을 사람들이 외면하듯 건강 문제를 계속 토로하는 사람은 서서히 모임에서 멀어진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불안도 커졌다. 작은 이상 증상에도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의료 정보에 노출되면서 건강 염려증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은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지켜야 하고 했다. 이는 건강 문제로 인해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다. 자신의 존재감과 위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건강 문제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고 의사와는 솔직하게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정말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정도와는 건강 문제를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라.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다. 질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라.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요가를 해보고 있어요.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괜찮다. 건강 문제가 있어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라.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라. 건강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건강 정보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도 말라. 인터넷에는 의료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말라.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라. 무엇보다 건강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많은 질병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라. 소크라테스는 몸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에서 나온다라고 하며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순자는 건강은 삶의 기반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라고 했다. 한 예로 건강 문제를 숨기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이 주변의 존경을 받았다. 이는 건강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게 한 사례다.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 건강 문제가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성공담,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싶어 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 마치 발해가는 사진첩을 계속 뒤적이며 그때 그 시절의 영광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성공담을 자주 들려주면 역효과가 난다. 그들은 꼰대라는 낙인을 찍고 거리를 둔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다는 식의 말과 함께 과거 자랑을 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과거의 성공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성과, 사업에서의 성공, 사회적 인정이나 수상,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기여,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경험 등등. 이런 경험들은 분명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총애받았던 관료였던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바로 그 시기에 나왔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성공담을 말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다면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접근하라.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자랑이 아닌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라.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과거를 무기가 아닌 등불로 사용한다. 과거의 성공담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보물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들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지는 말라.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또한 과거의 실패담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같은 후회의 말들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후회는 마음속에서 썩어가는 낙엽과 같아서 끊임없이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변 공기까지 무겁게 만든다. 대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라.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특히 주의하라.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은 삼가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이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니체는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고 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매력적이다. 과거는 발판이지 집이 아니다.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5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말라.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와의 마찰,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 가족 내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로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일단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고 갈등 당사자들도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면 큰 불로 번지듯 가족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가족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 상속이나 재산 문제, 결혼이나 이혼 문제, 직업이나 진로 선택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복잡하고 민감해서 외부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번 퍼진 이야기는 당사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복구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긴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그 인연도 말 한마디에 끊어질 수 있다. 공자는 가족의 조화는 침묵과 인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며 가족 문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가족 간의 갈등을 이웃에게 하소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집 형편이 저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가족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고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진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결국 가족들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니신대라는 말을 들은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진다. 가족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라.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져라. 모든 갈등이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말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가족 상담사나 심리 상담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들은 비밀 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가 외부로 새어나갈 염려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의 유대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다. 그 유대를 지키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가족의 어른으로서 당신이 먼저 침묵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집안의 부끄러운 일은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다. 이는 체면을 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라는 의미다. 가족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다면 며느리와 직접 대화하라. 사위와의 문제가 있다면 사위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라.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자녀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라. 시대가 변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다. 당신의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지 말라.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든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을 받고 문서화하라.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접근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다. 갈등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평생의 인연을 저버리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되거나 잊힌다. 하지만 한번 세상에 드러난 가족의 치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해밍웨이는 소설에서 가족은 때로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안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썼다.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6번째, 자신의 유산과 재산 계획을 함부로 밝히지 말라.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산과 재산 분배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재산 계획을 미리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단 당신의 재산 규모가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재산이 많다고 알려지면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다. 당신이 유산 분배 계획을 미리 밝히면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왜 형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는가?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같은 불만이 생긴다. 아직 받지도 않은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벌어진다. 공자는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했다.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맹자도 재물 앞에서 군자와 소인이 나뉜다고 했다. 재산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라. 변호사나 재무 상담사와만 상의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하라.
가족들에게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지도록 하라.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면 공평하게 하라. 어느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갈등의 씨앗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다른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 또한 재산을 자랑하지도 말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데 같은 말은 하지 말라. 그것은 교만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부른다. 검소하게 살고 재산이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라틴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 침묵은 정말로 금보다 값진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분배할 계획인지 모두 비밀로 하라. 7번째,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낀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도 한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연락도 뜸해진다. 이런 외로움은 노년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자식들이 나를 버렸어.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부담스러워한다. 외로움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호소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지친다.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더 큰 외로움만 남는다. 대신 외로움을 건설적으로 다루라.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독서를 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라. 외로움은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니체는 고독은 강한 자의 특권이다라고 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자녀들에게 집착하지도 말라. 그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 대신 그들이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누구나 결국 혼자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라.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살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자연이 나의 친구였다고 썼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대신 그 외로움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그것이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이 7가지는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이다. 자녀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과거의 영광, 가족 간의 갈등, 재산 계획,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간직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노년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침묵으로 견뎌냈듯이 당신도 침묵의 힘을 믿고 실천하라.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상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고민을 모두 알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만 나누고 나머지는 마음 깊이 간직하라.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을 사는 방법이다.